자, 이제 우리 그 43페이지 공공선택론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쪽은 지우지 말라 그랬는데 밉다 미워. 우리 재근이 선생님 말 제대로 안 들을 거 아니야? 그래도 고맙습니다. 지워주셨어. 자, 공공선택론부터 이제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 분량도 엄청 많습니다. 그죠? 자, 저는 이걸 정치경제학이라고 그냥 얘기하고 싶었어요. 정치경제학. 공공선택론은 공공결정, 공공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결정을 어떤 책에는 그냥 정치적 결정이라 해서 정치라 그럽니다. 그죠? 합리적 어떤 선호가 있고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경제적 이론. 그래서 합리적 선택을 연구하면 경제학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무슨 경제학이라고 번역하고 싶어요? 공공선택론이 아니라 정치경제학이라고 번역하고 싶은데 메인에 있는 것처럼 그 이론 제목이 무슨 초이스예요? 퍼블릭 초이스죠. 퍼블릭 초이스. 오늘 얘기했는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거는 전형적인 무슨 결정이에요? 정책 결정이죠. 그죠? 가치 판단적이고 규범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두 가지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공익적 관점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왜 합니까? 국토의 균형 발전. 맞죠?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어떤 정책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공익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에이 선생님 그건 아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충청표를 더 많이 먹기 위한 결정일 수도 있죠. 관료들은 이걸 왜 찬성해요? 우리 부서에 예산이 많아지면 내가 뇌물 받을 기회도 많아지고, 여러분들이 관료라고 하면 예산 적은 데서 일하고 싶어요? 많은 데서 일하고 싶어? 당연히 많은 데로 일하고 싶죠. 그죠? 충청도 주민들은 땅값도 오르고 뭐 자기도 살기 좋아지니까 찬성했다고 할 수도 있죠. 자, 정책을 공익이 아니라 이 행위에 참여하는 뭐로 설명하여? 사익으로 설명하는 거야. 이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합리적 행위로 설명하는 거죠. 다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공공정책, 다시 뭐라고? 공공정책 결정. 이걸 우리 뭐라 그런다고요? 정치적 결정이라 해서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전에는 전부 다 공익으로 해석했지만 어떤 면에서 어떤 선호를 가진 정치가들의 선호는 뭡니까? 무슨 극대화? 득표 극대화. 관료들은 예산 극대화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니까 바로 이게 해석이 돼버려요. 자, 앞으로 제가 엄청 많이 예를 들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전까지는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사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8종류의 약을 살 수 있어요. 실제로는 타이레놀 정도밖에 못 사지만, 그죠? 그럼 자,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마 동네에 약국은 아침 9시에 문 여는 약국도 없지만 그냥 아침 9시에 문 열어서 밤 9시에 문 닫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밤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역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죠. 집에 가정용 상비약을 왜 둡니까? 편하고 좋긴 하지만 여러분 도시 지역에는 걸어서 5분, 차 타고 2, 3분 안에 편의점 없는 데 없잖아요. 편의점에 무슨 약? 가정용 상비약을 지사제만 팔아도 엄청나게 우리가 어떻습니까? 국민들 모두가 좋아지잖아. 꼭 약국에 가서 약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제조약이 아니라 이미 상비약이잖아.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 문맹률이 99%예요. 복약 지도를 하지만 거기 용법 주의사항 읽어보면 되죠. 자, 5,100만 명 중에서 자,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팔게 하면 5,100만 명 중에서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바로 약국이죠. 우리나라 약사들이 15만 명밖에
안 됩니다. 15만 명. 그래서 하도 반대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정부에서 알았어. 야간에. 주간에는 영업하니까 여기서 살고 야간에만 너희들 문 닫을 때만 우리가 팔게 해도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는 거죠. 지금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무슨 규제예요? 진입 규제. 다시 맞죠? 편의점에서 야간에 상비약을 못 팔게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바로 정리됩니다. 이 진입 규제는 공익을 달성하는 게 아니죠. 공익으로 정책을 해석하면 이 진입 규제가 만들어지는 걸 설명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기적 행위자라고 봅시다. 약사협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무슨 집단이에요? 이익 집단이죠. 이익 집단은 공익을 추구합니까? 사익을 추구합니까? 사익을 추구하죠. 자, 정치가들은 공익을 추구해요? 사익을 추구해요? 사익을 추구하죠. 무슨 극대화? 득표 극대화입니다. 관료들도 무슨 극대화를 추구해요?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죠. 그래서 약사 집단이 어떻게 한다? 이익 집단이 정치가들한테 뇌물을 주고 또는 뭡니까? 정치자금을 보내주고 정치가 반대하는 정치가들 지역구에 대거 이사해가지고 우리 정치 국회의원님 당선시켜드릴게 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내가 재선을 하는 것이 나한테 아주 좋죠. 5,100만 명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라는 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다는 거야. 자, 관료들도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자리 보존하고 지금 현재 뇌물 주고 약사협회가 장학회를 만들어서 자녀들 전부 다 장학금 주고 하면 관료들도 공익이 존재하는 인간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야. 서로 이렇게 뇌물을 주고 끈끈하게 연계되면 이게 바로 무슨 삼각형이 됩니까? 그렇죠. 철의 삼각형이 되죠. 자, 공공선택론은 정말 위대한 이론이죠. 봐봐요. 국민에게 필요 없는 규제가 만들어지는 걸 아무리 공익적으로 해석해도 전혀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러한 규제는 이기적 행위자들이 사익을 교환함으로써 만들어진다고 설명하면 완벽하게 설명되죠. 공공선택론, 다시 뭐라고? 이기적 인간들의 사익 교환 행위입니다. 근데 이 이론에 더 대단한 거는 여러분, 인간은 셀피시하다는 걸 여러분 동의합니까? 이런 인간이 128만 명이 모였어요. 이기적 인간 128만 명이 모인 정부가 이기적이어야 돼요? 이타적이어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 이기적 인간 100만 명이 모였는데 갑자기 왜 이타적으로 바뀌어? 이거 완벽한 설명 아니에요, 사실? 정책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이 셀피시하면 그런 인간이 모인 정부도 이기적 인간이에요? 이타적 인간이에요? 정부도 이 이론에 의하면 여러분 지금 도덕적으로 안 받아들여지는데 이 이론이 완벽한 이론이에요. 인간도 이기적이면 정부도 셀피시한 거야. 그래서 이 이론의 끝판왕은 정부도 무슨 집단으로 봐요? 정부도 극단적으로 말하면 스티글러라는 학자는 공공선택론자는 정부도 이익 집단으로 봐요. 오히려 그게 더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기적 인간들의 무슨 교환 행위? 정치는 이기적 인간들의 무슨 행위? 사익을 교환하는 행위. 또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이 규제라는 게 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렌트라고 얘기하면 보통은 이제 우리가 렌트료로 한다. 자동차를 뭐 한다? 렌트한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지대라고 하잖아요. 직역하면 지대인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갖고 싶지만 또 가장 싫어하는 소득이 무슨 소득이에요? 불로소득이야. 불로소득. 내가 노동을 안 하고 만들어내는 세금, 소득이 무슨 소득이에요? 불로소득이죠. 자 보세요. 정부의 규제라든지 정부의 활동은 무엇을
만약에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팔면 열심히 문 열고 영업활동해서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 있음으로써? 진입 규제가 있음으로써 열심히 일 안 해도 돈 잘 벌죠. 이 규제가 무엇을 만들어내요? 지대를 만들어낸다고. 지대. 맞죠? 어떤 정부의 활동과 정부의 규제는 뭘 만들어낸다? 불로소득인 지대를 만들어내니까 렌트 시킹. 무슨 추구? 지대 추구. 예를 들면 약사 집단이 시위를 하거나 로비를 하거나 뇌물을 주는 것들은 무슨 행위다? 지대 추구 행위라는 거죠. 왜 이 애들이 이걸 하는지 공공선택론에서는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신의 선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야 라고 설명하면 완벽하게 설명되죠. 다시 공공선택론 뭐라고요? 저는 간단하게 무슨 경제학? 정치경제학. 다시 무슨 경제학? 정치경제학. 비시장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입니다.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관한 경제학적 접근이죠. 자, 한번 가정이 잘 노는데, 자, 이거 암기법이 조금 더럽습니다. 근데 더러운 암기법이 또 기억에 삭삭 꽂혀. 제가 정쌤이죠. 정쌤이 시소를 타다가 방귀를 끼면 되는데 연달아 교태롭게 꼈다. 그래서 정샘, 시소, 방귀, 연교 갑시다. 정부는 공공재 생산자, 정자 생산자 맞죠? 정부는 공공재 생산자라는, 이 공공재라는 게 규제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개입이라든지 이런 거 말합니다. 그죠? 요거. 이 규제는, 이 진입 규제는 누가 만들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만들 수밖에 없죠. 자, 갑시다. 정부는 공공재 생산자, 정샘 맞죠? 시소, 시민은 공공재 소비자, 시소 맞죠? 방법론적인 개체주의는 개인만 연구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개인만 연구합니다. 개인. 교환으로 정치. 정치는 공익 추구 행위가 아니며 정치는 뭘 교환하는 행위? 사익을 교환하는 행위. 그 정치 위에다가 조그만하게 규제, 정책 이런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정치는 뭐라고? 요거 행정 수도 이전이라는 정책이 바로 뭐라고요? 정치고, 요거 진입규제가 정치죠. 그죠? 정치. 다시 공공정책, 정치는 사익을 교환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기적이고 합리적인가 맞죠? 그 다음에 교환으로서의 정치, 연교, 교환으로서의 정치. 자, 다시 정부는, 자, 이거 시험 잘합니다. 정샘, 시소, 방기, 연교. 다시 정부는 공공재 생산자, 시민은 공공재 소비자. 방법론적인 개체주의, 연역적 접근, 교환으로서의 정치. 맞죠? 교환으로서의 정치. 결국은 그러면 공공선택론은 정부가 하는 일들이 전부 다 뭘 교환하는 행위다? 사익을 교환하는 행위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봤으니까 무슨 실패를 주장합니까? 정부 실패를 주장합니다. 다시 무슨 실패? 정부 실패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신공공관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2007년에 여러분들이 몇 살이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제 2007년 사례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죠? 겨울에 태안에서 기름띠가 유출되었습니다. 그죠? 그거 업체한테 맡겼더니 기름띠를 다 제거하는데 200년 걸린대. 200년. 근데 그걸 딱 신문에 텔레비전 나오고 사람들이 아이고야 너무 불쌍하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같다 라면서 갑자기 뭐라고요? 자원봉사를 가서 128만 명이 몇만 명? 128만 명. 물론 두 번, 세 번 간 사람 있어요. 그죠? 128만 명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3개월 만에 완벽하게 기름띠를 제거했습니다. 기네스북에 최단기간 최대의 자원봉사자 기네스북에 등재됐거든요. 이 128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이기적 인간이에요? 이타적 인간이에요? 이타적 인간이죠. 이타적 인간. 한 명 더 있잖아요. 중증 외상센터의 롤모델 이국종 교수. 이국종 교수님 아시죠?
이국종 교수님 아버님이 상위군경입니다. 이국종 교수님 칼럼이 엄청 유명한 칼럼 있죠. 왜 그거 맞아요, 그거. 근데 그 패를 약간 바꿨어. 상위군경이니까 자기가 아파가지고 옛날에는 상위군경은 끌어본 카드가 따로 있었어요. 공짜로 진료했는데 국가가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줘. 그러니까 의사들이 상위군경 가족들을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준다고. 어린 이국종 교수가 다리가 아팠는가 어디가 아팠는데 병원에 갔더니 안 받아주는데 아주 먼 병원에 그 의사 이름은 지금도 기억하더라고요. 나는 그 의사 이름 까먹었는데 탁 갔더니 뭐라고요? 너 아버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엄청 칭찬해주고 엄청 진료를 잘해줬대. 돌아오면서 나도 저런 의사가 되겠다는 마음이 딱 싹 든다는 거야. 자, 이 사람은 공익에 몰입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 존재합니다. 그죠? 인간이 셀피시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타적인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한계 1번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너무 이타적 인간을 부정한다. 맞죠? 봉사심, 이타심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이해하셨죠? 이게 또 한편으로 많이 지적하는 단점인데, 그러면 공공선택론에서 강조되는 행정의 방향은 뭐겠어요? 공공선택론에서 자, 정부의 정책은 뭘 교환하는 행위다? 사익을 교환하는 행위니까 시민들의 수요나 선호가 반영돼 있다, 반영돼 있지 않다? 방금 했잖아요, 여러분. 진익규제. 그럼 여러분 약 어떻게 약을 생산 분배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자, 당연히 여러분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롯데리아에서도 살 수 있어도 상관없어. 참고로 뉴질랜드는 여러분 우체국이 편의점이에요. 민간 위탁의 가장 성공 사례거든요. 아니 우체국을 굳이 정부가 할 필요가 있나? 요즘 그래서 편의점에서 택배 주고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실. 자, 그리고 약국에서도 살 수 있고. 자, 여러분들이 약의 소비자 입장에서 살 수 있는 데가 많으면 좋아요, 적으면 좋아요? 많으면 좋죠, 많으면. 그래서 다양한 공급 장치를 만들어주고 여러분의 선호를 표출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다는 거죠. 한번 이게 거대한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자, 한번 봅시다. 인천에는 보건소가 몇 개 있는지는 모르지만 보건소 하면 생각나는 여러분의 이미지는 뭡니까? 왜 보건소는 무료인데 여러분 잘 안 가게 돼요? 일단 거리도 멀고 가까운 데서도 잘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 직원들은 불친절해요. 왜? 어차피 시간급을 받기 때문에 내가 친절하면 내한테 많이 찾아오면 나만 피곤하죠. 내가 뭔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세워서 만약에 성공하면 공은 누가 가로채고 상관이 가로채고 관은 내가 다 독박 쓰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하도 무사한 일 하고 복지부도 하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냥 국민들한테 의료 바우처, 바우처가 뭔지 아시죠? 구매권입니다. 여러분 좀 미안하지만 20대 30대는 10만원, 40대 50대는 20만원, 60대 이상은 30만원. 자, 갑니다. 보건소는 전형적인 상명하복의 계층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요 직원들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맞죠? 열심히 해봤자 자기한테만 피곤하다 그랬잖아요. 무사한 일 복지부동 하다는 거예요. 자, 갑니다. 여러분한테 한 달에 10만 원씩 쓸 수 있는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와 똑같은 걸 쓸 수 있는 이런 전국민 재난지원금 받아봤죠? 그런 걸 여러분 카드에 꽂아주는 거야. 그러면 보건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필라테스는 집 앞에서 하고 싶고, 그죠? 인생의 완성은 수영입니다. 수영 알았죠? 수영. 10년차 수영. 한 마리 바다 코끼리입니다. 바다 코끼리. 내가 한번 접영하는 거 한번 보여줘야 됐긴데 진짜. 수영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배웠어요. 수영 짱이야, 짱. 수영도 하고 싶고 필라테스 하고 싶고 또 뭐 하고 싶어요? 나는 뭐 다른 거 막 러닝 크루 다니고 싶다. 여러 가지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선호가 있잖아요. 굳이 여러분의 그러한
의료, 건강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보건소라는 단일의 중추에서 상명하복의 방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 말이죠.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이 갑자기 민속무용 프로그램 하는 거야. 요즘 트렌드는 민속무용은 요즘 트렌드가 아니잖아요. 알고 보니까 요 한테 이렇게 또 받아먹었겠죠. 우리 전형적인 걸 받아먹고 쇠고랑 차고 이 전형적인 그림 있잖아. 시민의 선호와 전혀 반영하지 않죠. 근데 자, 보건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 관련된 많은 것들 있죠. 자, 여러분한테 바우처를 줘놓고 여러분한테는 선택권을 부여한 거죠. 옛날에는 보건소 가봤더니 민속무용? 요즘엔 누가 민속무용 배웁니까? 이런 거 하면 이 보건소가 잘 팔려요? 안 팔려요? 근데 얘들은 안 팔려도 걱정이 없어. 왜? 어차피 국민들이 예산을 받아서 먹기 때문에 전혀 경쟁체제가 구현되어 있지 않죠. 지금은 자, 여러분한테 의료 바우처를 구현해서 다양한 공급장치를 공급해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이게 지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거 벌써 우리나라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받고 나서 이게 가능한 걸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 다양한 공급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경쟁체제를 구현해서 더 잘하려고 하겠죠. 그럼 보건소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님한테 야, 이제 너희들은 상명하복이 아니라 내가 과감하게 너희들한테 재량을 줄 테니까 성과를 내는 만큼 이제 성과급을 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전통적인 상명하복의 계층제적 관리가 아니라 새로운 관리 방식으로 과감하게 재량 인센티브 성과라는 새로운 관리 방식으로 관리를 하면 되겠죠. 이게 다음 시간 하게 될 무슨 관리주의? 신관리주의입니다. 재인성. 과감하게 뭘 부여하고 재량을 부여하고 무슨 인센티브를 설계한 다음 성과를 관리하면 되겠죠. 자, 다양한 공급장치 관할권을 중첩시킵니다. 인천 사람들은 인천보건소만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내가 필라테스 하면서 여기서 하다가 노량진 공부하면 노량진에서 할 수 있고 부산 한 달 살이 하면서 부산에서도 할 수 있죠. 관할권을 중첩시킵니다. 그죠? 그리고 분권화. 권한을 파편화시켜서 다양한 공급장치, 다시 다원향한 공급장치, 관할권의 중첩, 권한의 파편화. 자, 갑시다. 다중파. 다시 뭐라고요? 다중파. 빈센트 오스트롬은 1973년 미국 행정학의 지적 위기라는 책에서 전통적인 상명하복의 관료제 우드로 윌슨과 막스 베버의 윌슨 베버리안 패러다임은 좋지 않습니다. 윌슨 베버리안 패러다임은 단일의 중추의 상명하복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결코 시민의 선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다양한 공급장치를 만들어주고 관할권을 중첩시키고 권한을 파편화시켜서 시민의 선호가 다양하게 표출되면 그것 자체로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이고 시민들에게 만족적인 공급체제가 살아남겠죠. 그렇게 공급하면 관료들이 예산 극대화할 수도 없고 정치가들이 득표 극대화할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민주행정 패러다임. 빈센트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 윌슨 베버리안 비판 별표. 뭐 예를 들면 주장 옹호 X입니다. 이거 시험 나왔죠. 빈센트 오스트롬은 윌슨 베버리안 패러다임을 주장했다 OX X. 윌슨 베버리안을 옹호했다 OX X. 비판했다 였습니다. 민주행정의 요소. 관료들도 일반인과 다르지 않고 권한의 분권화나 통제가 되지 못할 경우 악용 우려. 다양하고 상이한 장치들이 공공적 공급해야 된다. 정치행정 이론론입니다. 아까 했죠. 여러분 그냥 답만 외우면 돼. 자, 정치행정 이론론은 딱 두 명밖에 없죠. 우드로 윌슨, 허버트 사이먼. 우드로 윌슨과 허버트 사이먼 빼고는 모든 학자들은 정치행정 이론론입니다. 알았죠? 정치행정 이론론입니다. 처방, 다원 조직적 장치 다.
대안적 서비스 전달 체계. 정부가 있고요. 민간이 있고 협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할권의 중첩. 중첩은 좀 이따 볼게요. 비계서적 조정. 권한의 파편화. 분권화 써서 분권화. 직권화가 아니라 뭘 통해서? 분권화를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 선호 표출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면 관료들의 이기심, 정치가들의 이기심이 개입할 소지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유저 차지,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단어가 차지죠, 차지. 이게 영어 단어에서 차지가 참 재밌습니다, 그죠? 여러분 요즘에 가장 많이 보는 거죠. 무슨 차지? 퀵 차지. 급속 충전. 차지가 책임지다, 충전하다, 부담하다는 것이거든. 자, 갑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이게 현실이야. 자, 여러분. 공공도서관은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알고 있죠, 그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한다 그러면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썸 타러 가는 거잖아, 그지? 그죠? 동의 안 해? 빨리.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한 번쯤 가봤던, 제가 여기 이제 북에게 살았다 그랬죠, 그죠? 여기 부평구청 옆에 보면 그 공공도서관이 있거든요. 자, 갑시다, 여러분. 공공도서관에 가면 일단은 책상도 형편없고, 그죠? 프린트기는 항상 안 되죠. 종이는 항상 없어요. 왜? 무료로 이용하니까. 무료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은 가능하지만 양질의 서비스가 아니라 무슨 서비스? 저렴한 서비스. 자, 갑니다.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게 재밌어요. 이런 게. 자, 이제는 100원을 받는 거야, 100원을. 100원을 받으면 100원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겠죠? 500원을 받는, 하루, 그냥 하루. 이 돈을 내면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어, 알았죠? 자, 1,000원. 혜인. 그냥, 무료를 벗어나자, 그럼. 너 얼마 정도까지 낼 용의가 있어? 사이, 아유, 갑자기 너무 뛰었다, 그지? 한 2,000원? 오케이. 수민은 얼마 정도 낼 용의가 있어? 하루 정도? 하루? 3,000원. 오. 너 또 이름 또 까먹어. 현석이. 오. 2,000원. 아. 가비는? 윤정은? 5,000원. 오. 돈 좀 많네. 2,000원. 아, 미안해. 재건이는? 야, 분위기상 5,000원 맞아야지. 그렇습니다. 이름 뭐였지, 맨 끝에? 재중이? 재준은 한 10,000원 가져. 원래는 얼마야? 2,000원 좋습니다. 봐봐요. 딱 조사해보니까 이거 인천 주민들 한 500명만 조사해도 대충 흐름이 나오거든요. 2,000원은 유저가 뭘 부담한다? 차지 한다는 거죠.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면 이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공공선택론의 결론이야. 근데 이게 여러분 5년 전에요. 난 너무 놀랬어. 난 남자니까 더. 성남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빠하고 딸이 사는 두 집에서 그 소녀가 생리대가 없어가지고 양말을 사용하면서 한 번쯤 사회 문제가 됐었죠. 그 아버지가 안 가르쳐준 것도 있는데 그 집이 소득이 너무 낮은 거야. 만약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좋은 서비스, 자, 공공도서관에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유저 차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니까 한 2,000원 정도까지는 낼 용의가 있네요. 근데 이걸 내는 순간 하루에 2,000원도 못 내는, 실제로 공공도서관의 설립 취지는 사회적 약자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 돈을 부담해버리면 진짜 필요해서 이용해야 되는 사회적 약자의 의도적 배제가 발생한단 말이야. 뭐가 손상돼요? 형평성이 손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그래서 놀랐어요. 그래서 2020년에 정말 놀랐습니다. 2020년에 여러분도 아마 초중고생일 수 있었다, 그지? 그때 여러분
우리 아들은 고1이었는데 완전히 놀았지. 1차 대유행 돼서 갑자기 어떻게 해요? 재택으로, 그죠? 집에서, 뭐라 하지, 그걸? 비대면 수업 하니까 이놈이 어떻게 해요? 9시에 수업이면 8시 57분까지 자다가, 야, 기주야! 그러면 바짝 일어나서 반스만 입고 딱 위에 하면만,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했다가 수업 듣고, 또 자고 막 이렇게 하던데, 진짜 제가 놀랐어요. 뭐가 놀랐냐면, 여러분, 인천에 다니는 초중고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 스마트폰 없는 학생들 있을까 없을까? 생각외로 많아요. 나 그거 놀랐어. 태블릿 PC. 비대면 수업, 줌 수업 하려면 스마트폰이나 LTE 데이터가 있거나 태블릿 PC가 있어야 되잖아요. 야, 요즘에 그게 없는 집이 어딨어?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한마디 했다가 이런, 아유, 인간이 행자 강의한 사람이 그것도 모른다면서. 실제로 없는 계층이 10% 이상 된다고. 의도적 배제.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요즘에 중학교 1학년 되면 전부 다 태블릿 PC 하나씩 주죠, 요즘에. 여러분들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딸은 받았는데 제가 큰 아이패드 쓰고 싶어서 이전에 작은 아이패드 있었거든요. 우리 딸이 항상 제 말을 잘 들어요, 그죠? 우리 와이프는 저한테는 강경파인데 우리 딸한테는 온건파입니다. 우리 딸한테 야, 딸, 너도 아이패드 써야 되잖아. 큰 거는 안 되니까 아빠 거 써. 그러니까 그냥 주니까 좋아하더라고. 난 또 큰 거 사고. 우리 딸은 자기 있어가지고 받아가지고 안 쓰더라고요. 공공 태블릿 정책이 보편적 서비스라고. 보편적 서비스. 유저 차지가 좋긴 하지만 뭘 손상시킬 수 있다? 사회적 형평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시험 잘 나옵니다. 다중파. 자, 님비와 핀피 한번 얘기합시다. 님비와 핀피는 이거는 여러분 상식적 범위에서 잘 알죠? 자, 지금 인천 한번 이제 올해 이제 결판이 나겠죠. 인천 저기 정확하게 모르는데 여기 이제 수도권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죠. 여기서 가지고 인천은 잡으세요. 자, 요게 실제로는 인천, 서울, 경기에 다 같이 영향을 주잖아요, 그죠? 근데 인천에만 이 비용을 부담시키면 안 되죠. 여기는 님비 문제죠. 혐오시설에 관해서는 거기 보면 이제 스피로버 나와 있죠.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거기 안 썼군요. 님비 핀피 해결을 위한 적정 공급 영역 별표 치시고 파급 효과라. 적정 공급 효과에서 적정 공급 영역 밑에다가 파급 효과라고 한번 써보세요. 파급 효과. 고려. 이걸 스피로버라 그럽니다. 스피로버. 파급 효과를 넘어가는 문제죠.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A라는 자치단체가 있고 B라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A라는 자치단체가 여기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해요. 자, 쓰레기 매립장은 혐오시설입니까? 선호시설입니까? 혐오시설이니까 not in my backyard죠. 호수나 공원 같은 거는 please in my 무슨 야드? 프론트 야드. 핀피라 그러죠. 림비. 룰루는 뭐예요? 룰루는 비대 아닙니다. 룰루는 비대가 아니라 locally unwanted land use. 님투는 나중에 합시다. 이거는. 자, 그럼 잡으세요. 자, 이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면 이 쓰레기 매립장의 스피로버, 쉽게 말하면 쓰레기 매립장에서 냄새 날 거 아니야. 이건 아마 요렇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 여기 자 여기 어디 하나 더 어디 갔어? 다 써버렸네. 자, 요 지역을 A라는 지역의 주민들은 A라는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낙선 투표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잡으세요. 여기 B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항상
냄새 악취를 풍기는데 이 B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A 지역에 투표권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손해만 보고 있죠. 그러면 자, 이 님비와 핀피에서 스피로버는 어떻게 미친다? 요렇게 미치니까 요 두 개의 관할 권역은 어떻게 해요? A라는 B라는 기존의 관할 구역을 초월해서 요만큼의 적정 공급 영역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문제를? 그래서 자치단체 조합을 만드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A라는 자치단체하고 B라는 자치단체가 자치단체 조합을 만들어서 이 딱 영향을 미치는 요 스피로버만큼 적정 공급 영역을 설정한다는 거죠. 자, 이게 님비와 핀피에 관련된 스피로버에 대한 얘기고, 적정 공급 영역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많이 봤어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인천에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인천도 학군이라 하긴 그렇지만 인천도 뭔가 있죠? 권역 있죠? 인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1지망, 2지망, 3지망 쓰죠? 근데 내가 여기 살아요. 내가 여기 살면 요만큼 1지망이고 요만큼 2지망이고 요만큼이 3지망이고 이렇게 있죠? 1지망, 2지망, 3지망은 적정 공급 영역이죠. 왜 이렇게 설정됐는지는 뭐 도로가 이렇게 돼 있든지 여기 강이 있든지 여기 초등학교들이 몰려 있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생활권역 내에서 내가 어떤 중학교 가고 어떤 고등학교 갈거는 여러분 사이에 많이 얘기를 해줘 있죠. 다시 학군이라는 거는 딱 스피로버가 미치는 영역만큼 적정 공급 영역을 설정한 거라는 거지. 다시 님비와 핀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기존의 관할 군역으로 해결하면 해결이 된다 안 된다? 해결이 안 됩니다. 스피로버가 미치는 범위만큼 뭘 설정해야 된다? 적정 공급 영역을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사람 주민들하고 여기 있는 주민들이 자신의 선호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적정 공급 영역을 설정해야 된다는 거. 됐습니다. 자, 다음 니스칸에는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죠. 엄청 어렵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엄청 쉬워요. 자, 예산 극대화 모형입니다. 동그라미 1번. 정치가와 국민은 사회후생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사회후생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공공재가 어떻게 공급되는지에 관해서 아주 직관적이고 재밌는 설명입니다. 자, 갑니다. 자, 예를 들면 조금 위에서 해야 됩니다. 밑에도 있으니까. 갑니다. 양이에요, 양. 편익입니다. 뭐 비용일 수도 있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뭐 지금은 인천에서 밤에 가로등 없는 거리가 거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가정해봐요. 내가 집까지 가는데 한 100m 돼. 근데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 너무 위험하고 불안하죠. 가로등 한 개 있으면 편익이 엄청 늘어나겠지만 가로등이 점점 많아지면 편익이 점차 줄어들겠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자, 양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잡으세요. 한 개 편익이야. 한 개 편익. 한 개 편익은 한 단위가 더 늘어났을 때 느껴지는 나의 효용을 말해요. 자, 그냥 뭐 이게 경제학가 아니니까 단순하게 봅시다. 엄청 배고플 때 우리 수민이는 마라탕 좋아해? 안 좋아한다고 해 빨리. 오, 고마워. 우리 딸은 마라탕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엄청 배고플 때 여러분 먹고 싶은 걸 딱 한 입 먹어. 첫 번째 한 입 먹었을 때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맛있잖아. 편익이 이만큼이야, 그지? 한 숟갈 더 뜨면 조금 줄지. 한 숟갈 뜨면 더 줄고, 맞죠? 한 개 편익은 계속 줄잖아요, 맞죠? 나중에 이제 배 빵빵하면 그다음부터는 먹는 게 고통이잖아요. 마이너스 편익이 될 수도 있는데, 나한테는 그런 일은 없지만, 그지? 하여튼, 한 개 편익은 계속 줄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한 개 편익은 줄지만, 편익은 계속 늘어나는데 점차 이렇게 줄어드는 곡선이죠, 맞죠? 좀.
이 그림이 이쁘게 놓으려면 에이, 정확하지 않아도 되죠? 우리 그래프 그리는 게 아니니까. 자, 요거는 무슨 곡선이에요? 비용 곡선입니다. 한계 비용은 여러분 이 가로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비용은 증가하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점은 우리가 뭐와 뭐의 차이가? 비용과 편익의 차이가 가장 큰 Q스타 지점이란 말이죠. 맞죠? 여기가 순편익이 맥시마이즈 되는, 순편익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죠. 가장 효율적, 여러분들이 경제학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란 말은 내가 거기에 쓴 비용보다는 뭐가 커야 돼요? 편익이 더 커야 되고, 이게 더 크면 클수록 좋잖아, 그지? 요 지점인데, 관료들은 아까 얘기했죠. 관료들의 이기심은 뭐라고요? 예산이 적은 부처에서 일하고 싶어, 많은 부처에서 일하고 싶어요. 많은 부처에서 일하고 싶으니까 어디 지점까지? 편익과 비용이 같아지는, 여기 다시 정치가와 누가? 국민들은 Q 스타 지점, 맞죠? Q 스타가 되는 지점. 그리고 관료들은 무슨 지점? 편익과 비용이 같아 되는 지점. 이꼴 순편익이, 편익과 비용과 같으면 순편익이 뭐가 되는 지점이야? 0이 되는 지점이죠. 왜 이렇게 공공재가 과다 공급된다? 관료들의 이기적인가? 인간은 뭐라고요? 공공선택론은 인간은 이타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라고. 관료들의 이기심은 뭐로 발현된다? 예산으로 발현되니까 예산이 많이 공급되면 공급될수록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무슨 극대화 모형? 예산 극대화 모형. 예산 극대화 모형. 그럼 자, 갑니다. 편익은, 자, 한계 편익은 계속 줄어들죠. 그럼 한계 비용은 어떻게 해요? 계속 늘어나겠죠. 다시, 이거는 뭐라고요? 한계 비용이요. 여기는 한계 편익은, 총편익은 어찌됐든 여러분, 자, 엄청 배고플 때는 너무 맛있잖아. 두 숟갈째는 조금 덜 맛있지. 세 숟갈째는 덜 맛있게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그죠? 근데 비용은 처음에는 여러분 가로등 한 대 설치할 때는 비용이 얼마 안 들잖아. 근데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이럴 때 꽤 늘어날수록 계속 비용은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한계로 갔을 때는 갑니다. 요 지점. 자, 요 지점이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한계 비용하고 한계 편익이 같아지는 지점 맞습니까? 한계 비용 곡선과 한계 편익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도 맞죠? 자, 갑니다. 시험 나옵니다. 자, 갑니다. 국민이나 정치가 또는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공공재 공급 지점은 갑니다. 순편익이 최대가 되는 지점 맞죠? 편익과 비용의 차이가 가장 큰 지점 맞죠? 한계 비용의 값과 한계 편익의 값이 같아지는 지점 맞죠? 그리고 한계 비용 곡선하고 한계 편익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도 맞죠? 네 개가 같은 뜻이고, 자, 관료들이 선호하는 지점은 어느 지점이다? 순편익이 제로가 되는 지점 이꼴 편익과 비용의 차이가 없는 지점 이꼴 편익과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이죠. 요것만 구분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노는데 사실 중요한 건 뭡니까? 왜 관료들은 여기서 생산하려고 해요? 관료들은 이타적 존재다, 이기적 존재다? 이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뭘 극대화하려고 합니까? 자신의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Q1 순편익 최대 밑줄. 한계 편익의 값과 한계 비용의 값이 같아지는 지점 맞죠? 한계 편익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 맞죠? 됐습니다. 동그라미 4번. 관료들은 총 비용과 총 편익이 같아지는 지점, 순편익이 0이 되는 지점 맞죠? 요것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계는 이제 우리 덧니비의 관청 형성 모형 별표. 좀 이따 볼게요. 그 밑에 모형도 재밌습니다. 자, 요게 이제 내부 비용, 외부 비용인데, 자, 칠판 보시면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너무, 자, 여러분, 자, 너무 쉬운 거는 자, 보세요. 한 명이 여러분,
한 명이 결정할 때보다 50명이 결정하면 당연히 결정 비용은 늘어나겠죠. 이해했죠? 근데 반대로 자, 이렇게 한번 요건 뭘까요? 요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집행 비용이야. 자, 보세요. 한 명이 결정하면 결정 비용은 적지만 집행 과정에서 엄청나게 반대하겠죠. 집행 비용이 많아져. 그럼 만약에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합의를 해서 집행을 하면 집행 과정은 너무 스무드하게 되겠죠. 집행 비용은 적지만 참여자들이 많아지면 결정 비용은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이해했어요? 이걸 어떤 책에는 외부 비용이라 그래요. 외부 비용. 왜냐하면 지금 기준점이 무슨 단계니까? 결정 단계니까. 결정 다음에 집행이잖아요. 그죠? 그럼 집행은 결정 바깥에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비용? 외부 비용이라 그래요. 외부 비용. 또 이걸 그러면 내부 비용이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무슨 비용? 참여자들이 많아지면 결정 비용이 많아지는 거 이거는 너무 상식적이잖아. 집행 비용은 다시 뭐라고요? 집행 비용은 한 사람이 결정하려면 집행 비용은 너무 많이 들죠. 이해했죠 이거? 집행 과정에서 많이 정할 거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합의하면 집행은 스무드하니까 집행 비용, 총 비용 어떻게 돼요? 총 비용. 총 비용은 이렇게 그리든 이렇게 상관없어. 이렇게 해서. 북해는 틀록의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 지점이다. 뭐 이런 거 상관없어. 알았죠? 그래서 엔스타. 그럼 자, 여러분 자, 여자분들의 결정 방식이 5명이 결정할 때, 자 보세요. 관료제는 한 명의 최고 책임자가 결정하죠. 이 말을 좀 응용하면 관료제라는 한 사람이 결정하는 방식은 결정 비용은 적지만 무슨 비용이 크다고요? 집행 비용은 엄청나게 큰 거야. 근데 여기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만장일치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거는 만장일치잖아요. 그죠? 만장일치도 총 비용은 커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혼자서 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만장일치도 안 좋다는 거야. 적당하게 어떻게요? 다수결이 좋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북해넌 툴럭의 무슨 참여자 모형? 적정 참여자 모형. 다시 무슨 모형? 적정 참여자 모형입니다. 됐습니다. 동그라미 4번. 만장일치 밑줄. 만장일치가 비용 측면에서 바람직한 의사결정 방식이 아닐 수 있다고 나와있죠. 그죠? 동그라미 5번. 자, 극단적으로 한 명 위에다가 밑에 관료제 방식 또 바람직한 의사결정 방식일 수 있다 아닐 수 있다?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너무 쉽죠? 상식적으로 너무 쉽습니다. 자, 오늘 오전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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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오케이.